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는 곳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 제천에서 일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재단이라는 이제 NGO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서울환경영화제. 지금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로 이름이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거기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들을 많이 접하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드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내에서 굉장히 애초부터 어떤 그런 생태 또는 환경 이런 문제 막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면 이제 저의 그 직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그쵸? 그러실 것 같아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로 어쩌면 단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단체, 환경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환경운동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요? 어떻게 이거 오늘 좀 듣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서. 좀 평소에 접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관심이 생기셨어요? 영화 인문학이라고 환경이 주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지 이런 것에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이제 영화 이론을 했고 비평을 했고 평론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환경 영화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이제 영화를 기획하고 이제 선정할 작품, 이제 상영할 작품들을 선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이제 이벤트들, 프로그램 이벤트들, 이를테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다큐멘터리로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을 할 때는 정말 글을 쓸 때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르, 모든 형식의 어떤 영화에 관한 글을 다 썼는데, 박사 논문을 다큐멘터리로 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든지 다 의뢰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다큐멘터리 관련된 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주국제영화제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종합영화제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EIDF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사실 근데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게 된 거죠. DMZ부터 EIDF, 서울환경영화제까지. 근데 어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큐멘터리들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아젠다들을 다루고 있고, 어떤 세계의 분쟁들, 모순들, 갈등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영화와 어떤 담론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세계가 좋게 변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우울해지는, 비관론에 좀 빠지기도 하는 어떤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전쟁과 분쟁과 살상과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문제와 이런 거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우울해서 사실은 조금은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게 사실 음악영화제였어요. 왜냐면 음악을 좀 즐겁게 듣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역시
어쨌든 생긴 관심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사실 이제 제가 있던 곳에 스스로 그 조직에 대해서 뭐 좀 스스로도 내부자의 입장에서도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영화제를 하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사실은 환경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작품들은 상당한 영화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작 관객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저의 생활이 그것과 배치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일회용 컵 안 쓰게 되고 텀블러 갖고 다니게 되고 고기 육식을 덜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이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나름 이제 아주 작은 실천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이제 했죠. 그래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근데 확실히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몸도 행동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환경 영화제를 하고 할 때는 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변해갔는데 환경 영화제를 그만두고 나서는요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텀블러 열심히 챙겨 갖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또 텀블러를 사실 가지고 다니다 보면요 하나 갖고 안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커피 텀블러 좀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물 이게 필요해서 두 개씩 갖고 다니게 되고 좀 무겁기도 해요. 또 어떤 건 이제 겨울에는 좀 뜨끈뜨끈한 거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삶 사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편리함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결코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텀블러를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걸 하나 갖고 다니고 그러다 또 어느 순간 텀블러를 쓱 빼버리고 저는 사실 정말 고기를 저는 아주 안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내 몸이 정말 절실하게 살이 필요해 남의 살이 필요해 라는 느낌을 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먹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좀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제 좀 규제 또는 절제 이런 어떤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나? 라는 것 자체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다시 나도 내 삶부터 조금 우리는 조금 불편함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조금 좀 다잡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때 사실은 이제 환경영화제를 그만두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 주제의 이슈를 조금 피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다시 조금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분명한 거는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아주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가볍게 좀 공유를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들 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혹시 인류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류세가 뭐라고 하나요? 뭐를 인류세라고 하나요? 그 4차 5차 산업혁명 넘어가면서 뭐 들어가면 와가지고 제대로 하죠. 아니 말씀하세요. 잘 모르는 듣기만 들어가지고. 혹시 누가 또 더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세라고 하는 말은 신조어에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개념이고 그러니까 엔트로폰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지금 현재의 인류가 당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어떤 이제 의문 속에서 나온 용어예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굉장히 착취하듯이 개발하는 어떤 그 시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물론 계속해서 이제 진화해 왔지만 그래도 한때는 인류사의 어떤 그 초기에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공생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어떤 이제 생산력과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순간,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로 등장하는 시점이 도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 산업혁명으로부터 보거든요.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류의 어떤 그 생산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수렵 생활하고 가내 수공업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급자족하는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교환하는 그런 어떤 물물 교환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쌀 농사를 지어. 그럼 너는 당근 농사를 짓니? 그럼 우리 바꿔 먹을까? 야 근데 쌀 농사 짓는 게 더 힘들잖아.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럼 내가 쌀 요만큼 줄 테니까 넌 당근 이만큼 줘. 그럼 내가 쌀을 몇 가마니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칼을 좀 줄래? 너는 칼을 만드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물물 교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작은 수공업적인 어떤 산업, 그러니까 생산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을 때 인간이 지구에 가하는 어떤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 착취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물 교환이든 뭐든 떠나서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건 뭘 위해서냐? 이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끝없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잠깐 이제 곁다리 얘기를 하면요, 이 형광등이요, 이거 뭐 LED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형광등이나 이런 거 쓰시면 보통 몇 년 쓰세요? LED는 7년에서 7년? 10년 사이가. 형광등은요? 형광등은 집에 없어서. 그러세요. 그럼 뭐 백열등 같은 거는? 백열등이 좀 더 짧을 거예요. 형광등도 그렇게 길지는 않고 몇 년인데, LED는 사실 수명은 연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근데 연결하는 부품들이 다 유한 수명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속았어요. LED가 연구라 그래서 저 다 LED를 교체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속은 거더라고요. 의미가 없었어. 그리고 그 빛이 이게 결코 이렇게 형광등처럼 오래될수록 이렇게 빛 조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라고 얘기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네, 괜히 바꿨어. 또 속은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환경 관련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맨 처음 초창기에 형광등을 개발했을 때 그 형광등이 실제로 연구 수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지금 형광등은 연구 수명이 아닐까요? 왜 형광등처럼 맨날 껌뻑껌뻑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뜩 나가버리잖아요. 왜 어떻게 지금 형광등은 예전 형광등보다 더 형편없는 형광등이 돼버렸을까요? 누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요.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사용하는 필라멘트 초크 다말이죠? 그거의 수명과 유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비즈니스 이익 관리 때문에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요. 그럼 계속해서 연구 그렇게 쓰면 어떻게 그걸 저하겠어요? 양말 같은 것도 자꾸 떨어져서 쓰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기술의 상당한 어떤 발전을 이뤄냈어요. 왜냐? 이유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이 곧 상업화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기술은요, 얼마든지 엄청난 기술 수준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상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의 기여할 때, 자본의 증식에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한에서만 그 기술은 상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썼다가 이거 안 되겠네? 차라리 옛날 촛불을 쓰듯이 저는 촛불을 계속 바꾸잖아요. 초는 형광등 안 바꾸게 되니까 이 돈을 벌 길이 없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좀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콱 잠겨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처음에 개발이 됐다가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청소기 같은 거요. 예전 청소기들이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고장이 안 났어요. 근데 요새는 물 좀 가져주세요. 미치겠나고 제가 좀 갖다 드릴까요? 좀 부탁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미지근한 물로. 네. 미지근해야 좋을 텐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런 기술 발전과 이윤의 관계는 뭐 어느 영역, 어느 산업에서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청소기도 예전에는 옛날 장인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이전의 장인은 그 모든 상품, 그게 뭐든 거미든 배든 뭐든 스스로 다 전과적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다 만들잖아요. 자기가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위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분업 시스템이죠. 그래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 분업화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공장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열심히 이제 나사 돌리고, 누구는 열심히 문짝 붙이고, 누구는 이렇게 엔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걸 설계하는 위에 몇몇 기술자들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된다. 자본주의하의 어떤 근로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청소기도 점점 성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사례, 핸드폰이요. 핸드폰 2년 정도 지난 성능 툭 떨어지죠. 애플도 인정하잖아요. 자기들 그거 일부러 이제 퀄리티를 다운시킨다라는 것을. 왜냐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르쇠 하고 있다가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멀쩡한 제품들을 자꾸만 교체해야 되는 것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생태를, 자연을 덜 파괴하고 싶은데, 좀 더 절약하고 덜 쓰고 덜 먹고 싶은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사실 광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게 광고가 아니에요. 그 상품을 사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하는 게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자본주의는 우리의 사고 싶은 욕망,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사야 돼. 남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SNS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진에 딱 맞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래서 남의 사진, 맛있는 거 음식 올리고, 어디 호텔 호캉스 하는 것들, 어디 해외 가서 사진들 막 올리면 나 빼고 남들만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도 그렇게 가서 좀 써야 될 것 같고, 사실 안 그런 거, 나도 그런데 별로 영향 안 받아, 나는 그렇게 휩쓸리지 않아 라고 하는데도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한 번쯤 가고 싶기도 해요. 사람 심리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욕망을 계속 극대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축산업자들이 우유가 엄청나게 이제 남아돌 때 어떻게 해요? 뭐 가공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뭐 치즈로 만들기도 하고, 뭐 우유, 뭘 만들. 그런데 결코 불효도기 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농민들도요, 배추 이렇게 값 떨어지잖아요. 다 엎어요. 공물도 거의. 왜냐? 그게 다 시장에 나온 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버려서 그냥 요만큼의 상품을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반자본주의자냐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환경운동가 치열하게 환경운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 4년, 5년 전에 그 환경재단에서 무슨 상이더라. 그 세계 그 환경운동에 기여한 세계에서 주는 어떤 상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 이제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환경재단에서. 근데 그분이 이름을 쓸 때 보통 영어는 이름을 쓰면 앞자는 다 대문자로 쓰잖아요. 이분 다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성도 이름도 다. 마이클에서 그것도 소문자, 성도 소문자. 근데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왜였을까요? 혹시 이것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지구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니요. 왜냐하면 대문자가 영어의 대문자를 영어로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자본이 캐피탈이고 자본주의가 캐피탈리즘이잖아요. 대문자를 자기는 거부한다는 캐피탈을. 그래서 자기 이름에 캐피탈이 들어가는 것조차 자기는 싫다. 그래서 소문자로 썼던 거예요. 그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그분은 반자본주의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노력들을 이제 자기 일상에서 하고 있고 이제 자기 동네에서도 그런 작업을 한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한 200~300년에 이르는 기간, 그러니까 인간이 자본을 약탈하듯이 개발이라는 민명화에 거의 착취하듯이 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개발의 시기를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구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 징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그 궁극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정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 근데 이 홍수도요, 비가 정말 막 쏟아지는 홍수도 있지만요, 비도 안 오는 맑은 쨍쨍한 날의 홍수가. 그래서 써니데이 플러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래요. 밑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솟구쳐요. 왜냐하면 북극의 얼음이 빙하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도 막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저지대의 어떤 그 도시들에 갑자기 이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심지어 전 세계 분쟁, 시리아 분쟁조차도 그 이면에는 물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IS라고 하죠. 그 테러리스트들의 국가 IS, 그들이 지배한 어떤 그 것에서도 결국 물에 관한 통제권이 그 인근 국가들과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종말의 시대인가?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CIA 비밀 문서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픈이 된 문서에 그 시리아 내전의 그 이유로서. 그래서 사실은 좀 상상 초월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느냐. 자,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1억 2천년 동안 2천만 년, 1억 2천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저 여기 있네요. 혹시 몇 도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억 2천만 년 동안 몇 도가 올라갔을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보세요, 숫자. 응? 4도? 네, 4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요 1도 상승했어요. 사실 1도도 오른 거긴 오른 건데 1억 2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기후변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1억 2천 이거 잘못 썼네. 1억 2천만 년입니다. 동안 1도였는데 소위 인류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인류세 이후 다시만 2,300년 사이에 2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2도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21세기 들어서예요.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세기에 100년 동안 이건 과학자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도 오를 거라고 상상하냐면 4도가 오를 거라고. 이게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 세계 재난, 이건 재앙적인 수준이거든요. 지금 심지어 제 친구들이 올해 몽골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몽골은 지금 점점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몽골인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게르라고 하는 그 텐트 그거 치고 살다가 또 이제 목초지 찾아서 가족들 데리고 이동해가고 이러는데 점점 사막화되니까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올해 여름에 갔었는데요. 아니 몽골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펑펑 와가지고 4일 동안 몽골에 있었는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 트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대요. 발 다 젖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좋아했대요. 오, 우리에게 비가 왔다. 절대 안 오던 사막 부근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조적으로 트레킹하기는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뭐 톡을 보내왔는데 너 몽골에서 빗소리 들을 수 있어? 몽골 게르에서 너 이렇게 하늘 올려다 보면서 너 비를 볼 수 있어? 그런 건 우리만 볼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지금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정말 100년 만에 더위다, 기근이다, 추위다 막 이러면서 들쑥날쑥해지고 있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반도가 사계였고 봄, 가을이 굉장히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들도 올 봄에 저는 사실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트레킹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세상에 올해처럼 모든 꽃들이 다 동시에 피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춥다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그다음에 이제 목련도 피고 그다음에 이제 철쭉이 피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핀단 말이에요. 모든 게 거의 동시에 다 펴버린 거예요. 벚꽃까지. 왜냐하면 겨울에서 따뜻해지는 그 기간이 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더니 지금 또 가을에는 가을산 가고 싶은데 물론 제가 지금 다리가 좀 안 좋아져서 좀 못 가고는 있지만 이게 단풍이 드는 게 가을산이 너무 예쁘잖아요. 단풍.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좀 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에 그러면서 좀 서서히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9월까지 엄청 더웠잖아요.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젠 진짜 가을은 살 필요가 없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얘들이 나무들이 물들기 전에 단풍이 되기 전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들면서 지금 단풍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모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튼 그래서 자. 전 세계 이 산호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데 지금 그 제주도의 산호도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호가 사실은 그러니까 바닷속 온도, 그러니까 지구의 이제 전체적인 온도가 당연히 이제 바닷물에도 반영이 되니까 한국도 지금 점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제 추운 데서 잡히던 이 한계선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산호초가 이미 50%가 다 석화됐다고 하죠. 정말 산호가 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제주도 저 멀리 가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고희영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물꽃의 전설 비밀인가? 물꽃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개봉을 아주 작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봉관에서 오픈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 90세가 넘은 그 제주도 해녀 할머니가 그 감독을 데리고 이제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왜냐면 거기는 워낙 깊고 멀어서 웬만한 해녀들도 못 가는 곳이에요. 그분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감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산호초를 물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그 바다에 가서 그걸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꽃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산호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데 지금 제주도 인근의 바다들이 이 산호가 전부 다 죽어서 다 회색으로 다 석화되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산호초가 지금 50%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산호초를 따라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요. 트레이싱 코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것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넷플릭스 계정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제 그 영화도 좀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가뭄, 홍수, 기상이변, 난민 문제, 전쟁 뭐 이런 모든 것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티핑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티핑 포인트? 뭐냐면 어느 선까지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오염하고 난개발을 하고 착취를 하더라도 자연 스스로는 지구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이 파먹는 지구를 깨먹는 파괴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자연의 지구의 자정 속도가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사실은 이미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은 굉장히 우려 있는 어떤 논조를 계속해서 지적해왔어요. 이구동성으로. 근데 왜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가? 바로 과학자들의 그 비대중적인 언어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대중적인 화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고 경고하는 역할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술가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응용어를 만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런 문제, 환경 재앙의 최종 신급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제 환경 오염 또는 이제 지구 파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기반할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기반하고 있는가? 소위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 파실 퓨어라고 하죠. 석탄, 석유 이게 다 뭐예요? 예전에 생명체들이 묻혀서 죽어서 이렇게 다 쌓인 거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걸 계속 파내는 거잖아요. 땅 뚫어가지고 바다를 뚫고 해저 유전을 만들고 사막을 뚫고 해가지고 석유 뽑아내고 천연가스 뽑아내고 메탄가스 뽑아내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파실 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더티 퓨어이라고 얘기해요. 더럽다. 더럽다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뭐 사용하다 보면 이거는 필히 더러운 어떤 오염물질들을 그러니까 흔적처럼 시체처럼 남긴다는 거죠. 얘들을 개발해서 쓸 때 그러니까 환경오염, 대기오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사실은 화석연료 이런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굉장히 환경오염에 직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럼 휘발유라는 거, 경유라는 거 또는 뭐 비행기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운물질,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쓰느냐? 왜 쓸까요? 왜 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싸니까. 싸서요. 제일 싸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나 대안에너지를 쓸 수도 있어요.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돈은 더 들고 조금 더 불편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들더라도 재생에너지 쓰자 이런 합의들이 좀 돼 있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탄소 배출 또는 어떤 핵으로부터 핵발전이나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벗어난 대안적인 어떤 에너지, 녹색 에너지를 이제 가장 잘 개발한 이제 국가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마치 그거 불가능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사례가 있지 않냐. 근데 분명한 것은 더 비싼 건 맞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전기를 쓸 때 그 핵 원료를 이제 써서 전기를 만들고 할 때 싸죠. 그것도 싸죠. 석유도 싸고 다 싼데 우리가 그런 녹색 에너지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조력 발전을 한다거나 또는 풍력 발전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 환경이 왜 이렇게 더러워 못 살겠어. 정말 이제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되겠어. 봄마다 괴롭잖아요. 우리 그 맨날 미세먼지로 뿌연 그 하늘 봄의 그 아름다운 하늘 우린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공장들이 상당히 이제 멈추면서 다시 몇 년 동안 파란 하늘 정말 맑은 하늘을 되찾았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조금 이제로부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상을 좀 되찾는 순간부터 중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올해 봄에는 다시 또 이제 그런 미세먼지들이 또 굉장히 이제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좀 또 수치가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불편함과 어떤 효율성,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의 선택.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따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건 싫은데 그래도 환경 문제는 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누구나 다 티핑 포인트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감으로 잡고 있어. 이렇게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어떡하지?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정말 많이 먹고 많이 쓰고 하면은 지구가 한 개 갖고 안 된대요. 4개에서 6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왜냐면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인구 거대 국가 있잖아요. 중국 인구가 13억, 14억이고 지금 인도도 뭐 8억을 넘어서 10억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이 그동안은 소위 이제 개도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경제력 생산 규모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도 고기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사람들한테 또 중국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그거 실패 겪었잖아.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화석 연료 이런 거 쓰면은 이거 탄소 배출 너무 심해지고 육식도 그거 안 좋거든. 근데 좀 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나 인도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니네는 먹어놓고 왜? 니네가 이 문제 만든 거잖아. 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써대고 그렇게 먹어대고 우리가 있니? 아니잖아. 니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하지 말래? 또 인도의 어떤 이제 활동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먼저 하지 마. 그럼 우리도 따라갈게. 너희들은 여전히 세계 1, 2위의 탄소 배출 국가고 에너지 낭비 그거 막을 생각이 없으면서 왜 남의 나라들 그냥 이 기후변화 니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온난화의 피해자인 못 사는 나라들한테만 간용하니 나는 어떤 각국 간의 세계의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점점 이제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해결은 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몇 개의 이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네시스 2.0이라는 영화가 이게 2016년인가요? 아니 17년인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환경영화제에서 일을 할 때 이 영화를 창세기 2.0으로 번역을 했는데 환경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이게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전 너무 놀랐어요. 이거 거의 저기 주라기 공원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화석에 공룡알이 있었다면 공룡의 어떤 그 이제 DNA인가 뭐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과학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공룡을 복원을 시킨 거예요. 재생을 멸종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애들이 이제 공원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침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거는 그때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건 SF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창세기 2.0은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북극의 빙하들이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북극에는 소위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빙하기를 거치면서 북극에는 빙하가 있죠. 얼음으로 땅땅 얼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북극이라는 것은 대륙이 아니에요. 거대한 얼음 섬이에요. 빙하 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근처에 뭐 그린란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 이제 땅땅 얼어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제 얘들은 절대로 녹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탄이 매장돼 있어요. 메탄. 사실 이 메탄이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뭐를 많이 배출했을 때 그 기온이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탄소, 네, 이산화탄소 특히. 그래서 CO2, 탄소예요, 탄소. 결국은 탄소인데, 그러니까 메탄도 결국은 그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보다 이 메탄의 그 탄소 함유량은 23배래요. 같은 양일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메탄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응? 맞아요. 동물이 트림하거나 방구 끼거나 배설할 때. 소, 특히 소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실험까지 하냐면요, 소들한테 이렇게 공기주머니를 이렇게 매놔요. 그리고 하루 동안 얘들이 방구 느끼고 뭐 이렇게 많이 가스도 배출하고 할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공기주머니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그 공기주머니가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거대한 풍선처럼. 소만큼의 어떤 사이즈로 부풀어 올라요. 그만큼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어떤 식단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미 굉장히 서구화된 패턴이 됐어요. 육식만이에요. 그것도 빨간 고기 많이 먹어요.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근데 돼지고기는 조금 덜 붉어요. 소고기에 비하면. 그래서 요즘은 자꾸 이제 막 가능하면 고기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굳이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빨간 고기, 육고기보다는 흰 고기를 드세요. 이를테면 닭고기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엔 또 돼지 이 양념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돼지는 색깔이 조금 더 연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그럼 메탄 배출도 이제 소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 그래서 소를 먹을 거면 돼지, 돼지를 먹을 거면 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메탄의 양은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 메탄이 또 어디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냐면요, 바로 그 영구 동토층에. 근데 지금 문제는, 예전에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얼음 밑에 저 아래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올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글로벌 기업들, 대자본들은요, 어떻게든지 그거 캐고 싶어 해요. 거기 막 뚫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깊이의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뽑아 올리려고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환경노가들 굉장히 반대.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환경 영화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This Changes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도 캐나다에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캐나다 그 북부에 있는 그 매장되어 있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그 천연 어떤 그 연료들을 계속 시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고, 정부가 또 거기에 이렇게 허가장을 내주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 2.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구 동토층이 결국은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북극곰 하면은 그 얼음 위에 흰 이런 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곰들이 요즘에 맨땅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빙하가 자꾸 녹아가지고.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영구 동토층이 녹으니까, 사실 우리 예전에 매머드라는, 맘모스라고 하는 동물 들어보셨죠? 이건 거의 상상화된 동물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이미 다 멸종이 됐고, 우리 어떤 상상 속에서, 신화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0. 영구 동토층이 녹다 보니까 뭐가 지금 나오냐면요, 거기서 이제 그 녹아내린 땅에서 맘모스의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매머드에. 그런데 매머드가 예전에 왜 이렇게 많이 저기 잡혔냐면, 이 뿔 있잖아요, 이게 코끼리 상아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엄청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시베리아를 비롯해서 그쪽 북극 쪽으로 가서 엄청나게 전 땅을 뚫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창세기 2.0에 보면 그렇게 이제 이 매머드 이 뿔 뚫기 이제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땅 뚫으러 가는, 거의 이제 지금 그 사람들도 거의 기업화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그 매머드를 발견을 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까지 동결이 돼서 그대로 있었는데 그 피가 이제 녹아서 채취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피를. 그러니까 옛날 주라기 공원에서 보여줬던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다 가냐면 중국에 가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맡겨서 이걸 정말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빙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에서 그 이제 그 줄기세포 대학 이제 했던 황우석 박사가 한국에서는 거의 말하자면 이제 퇴출됐잖아요.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실패한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이제 DNA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DNA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지구온난화라는 게 지금 그 정도까지 와요. 예전에 SF 영화에서 다룬 것이 지금은 다큐멘터리에서 얘기가 되는 어떤 심각한 정도에 와 있다.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자. 네. 자, 이제 제가 잠깐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나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the Flood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거가 예전에 잠깐 넷플릭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든 영화예요. 제작하는 영화예요.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환경운동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시죠?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만들다가 그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자기가 찍고 있는 이 영화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환경운동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카데미 수상식이나 시상식에서도 이렇게 수상 멘트를 할 때 이런 어떤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멘트를 하고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Before the Flood라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자 잠깐 이제 보실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가볼까? 자, 혹시 불을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스스로 막 이제 굉장히 세계 많은 셀럽들을 인터뷰하고 다녀요. 지금 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있지만 그 앞에서는 뭐 반기문도 만나고. 왜냐하면 반기문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었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유엔 평화대사로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어떤 이제 대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어떤 물론 이제 레버넌트라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만 자기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알아갈수록 자기는 너무너무 비관주의자가 되고 정말로 지구의 이 티핑 포인트 여기 멈출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파멸의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 자기는 보면 볼수록 캐면 캘수록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관주의자라는 거 알았다면 유엔에서 과연 자기를 평화대사로 임명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